김태현 35세의 8년 차 대기업 대리.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강원도 속초로 향했다. 그의 낡은 세단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중에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는 아내 민서와 아들 민준을 만날 기대감으로 점차 녹아내렸다. 6년째 이어지는 주말 부부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한 그의 헌신은 그 모든 피로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민서는 속초의 작은 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의 따뜻하고 활기찬 성격은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민준이 현관으로 뛰어나와 아빠를 외치며 태연의 품에 안겼다. 민서의 부드러운 미소와 민준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태연에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었다. 금요일 밤 셋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민서가 준비한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태연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민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그녀가 최근 들어 화려한 옷과 세심한 메이크업을 한 채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살짝 긴장한 듯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태연의 눈에 들어왔다. 태연과 대화할 때도 종종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부부간의 스킨십은 눈에 띄게 줄었고 민서는 오늘 좀 피곤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태연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의심의 씨앗은 민서의 오랜 친구이자 속초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박준호에게로 향했다. 민서와 준호는 대학 동창으로 최근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민서가 준호의 베이커리에 들를 때면 유난히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짓곤 했다. 태연은 처음엔 이를 단순한 우정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민서가 준호와의 만남을 지나치게 자주 언급하거나 그의 베이커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태연은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열어보았다. 민서가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집에 있다고 했지만 그녀의 위치는 속초 시내의 한 호텔 거리에 찍혀 있었다. 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민서가 오늘 유치원에서 행사 준비 때문에 정신없었다고 웃으며 말했을 때 태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민서와 민준이 잠든 거실 소파에서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민서의 위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호텔 거리에서의 기록은 단 한 번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의 위치가 비슷한 장소에 여러 번 나타났던 것이다. 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태연은 이를 악물며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김태연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퇴근 후 평소보다 일찍 속초로 향했다.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고 민서의 거짓말이 확인된 이후로 잠을 이루는 밤이 드물었다. 그는 가족 위치 공유 앱을 다시 열었다. 민서의 위치는 그녀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도 집에서도 아닌 박준호의 베이커리 근처였다. 민서가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다. 오늘 민준이랑 집에서 놀고 있어. 좀 피곤해서 일찍 쉴게. 하지만 앱은 그녀가 그곳에서 4시간째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연의 가슴은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사에 급한 개인 사정이라며 반차를 신청한 태연은 낡은 세단을 몰고 속초로 내달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민서와의 8년 결혼 생활, 민준의 탄생, 그리고 주말마다 속초로 내려오며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호텔 거리에서 찍힌 민서의 위치와 그녀의 거짓말 앞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태연은 핸들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다. 속초에 도착한 태연은 박준호의 베이커리 앞에 차를 세웠다. 베이커리는 속초 시내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태연은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심장을 멈추게 했다. 민서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민서는 평소 집에서 볼 수 없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태연이 알지 못하는 친밀함이 흐르고 있었다. 태연은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잠시 후 민서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이커리를 나왔다. 그들은 나란히 골목을 걸어가더니 태연의 눈앞에서 한 블록 떨어진 호텔로 들어갔다. 태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호텔 앞에서 태연은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그 냉기를 느낄 새도 없었다. 머릿속은 배신감, 분노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으로 가득 찼다. 민서와 준호가 호텔에서 나왔을 때 태연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서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태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낯설고 차갑게만 보였다. 준호는 민서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태연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서와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속초 외곽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어두운 찜질방 구석에서 얇은 요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민서와 처음 만난 대학 시절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끌렸던 순간, 민준을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얼룩진 듯 했다. 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다음 날 새벽 태연은 일찍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민서와의 대화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태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서의 최근 메시지와 위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이 배신의 그림자를 걷어내리라. 김태연은 민서와 박준호의 관계를 목격한 그날 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배신의 충격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그는 분노에 휘둘리기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민준을 지키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준호가 저지른 잘못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태연은 먼저 민서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민서가 민준을 재우고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메시지 앱을 열자 준호와의 대화는 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친밀함을 드러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민서를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준호는 민서와의 사적인 순간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장하고 있었고 이 사진이 유출되면 민준이 다칠 거야 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과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민서가 자의로 준호와 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협박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연은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민서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준호에 대한 증오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태연은 즉시 증거 수집에 돌입했다.
그는 민서의 핸드폰에서 준호와의 메시지를 캡처하고 중요한 대화 내용을 백업했다. 민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통화 녹음 앱을 설치해 그녀와 준호의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의 기록을 꼼꼼히 정리하며 민서의 동선, 특히 준호의 베이커리와 호텔 거리에서의 시간을 상세히 문서화했다. 그는 엑셀 시트에 날짜, 시간, 장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준호와 민서의 만남 패턴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태연은 민서가 호텔 거리에 머문 날짜가 준호의 베이커리 방문과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추가로 태연은 준호의 베이커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속초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인들은 준호의 베이커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전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평판이 좋지 않으며 최근 들어 매출이 급감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준호의 추가 행적을 추적했고 그의 은행 계좌와 최근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다. 탐정은 준호가 베이커리 운영 자금으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치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증거를 모으던 중 태연은 준호가 결혼한 남자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준호의 아내 최지연은 속초에서 작은 플라워샵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여성이었다. 태연은 준호의 불륜과 협박 행위를 지연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복수에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지연에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다. 한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처음엔 태연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태연이 준비한 증거, 준호와 민서의 메시지, 사진, 그리고 협박의 증거를 보자 충격에 빠졌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준호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불륜과 협박 행위가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분노했다. 태연은 지연에게 모든 증거를 공유하며 그녀가 원한다면 법적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와의 결혼 생활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태연은 서울로 돌아와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시작했다. 변호사는 준호를 상대로 상간 소송과 협박죄로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서와의 이혼 절차와 민준의 양육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철저한 증거 수집이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태연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3달에 걸쳐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준호의 재정 상태, 과거 행적, 그리고 지연과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준비했다. 소송은 신속히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태연은 준호의 협박 메시지, 몰래 촬영한 사진, 통화 녹음, 위치 기록,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준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태연은 단호히 거절했다. 최지연도 준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태연의 소송을 지지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준호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 결과 준호는 협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간 소송에서 태연과 지연에게 각각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준호의 베이커리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되었고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지연은 준호와의 이혼을 완료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민서와의 이혼도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준호의 협박에 얽매였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 민준의 양육권은 태연에게 돌아갔다. 태연은 민서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녀가 끝까지 진실을 숨겼던 선택에 대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복수를 마친 태연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준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민준을 지킨 것은 그의 가족과 자신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태연은 소송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아들 민준과 함께 서울로 완전히 이사했다. 속초에서의 삶은 이제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민서와의 결혼 생활 그리고 박준호로 인해
무너진 신뢰는 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민준을 위해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 했다. 민준의 맑은 눈망울과 천진난만한 웃음은 태연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태연은 민준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민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시켰고 방과 후에는 믿을 만한 돌봄센터에 민준을 맡겼다. 회사에서는 태연의 상황을 이해한 동료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팀장은 태연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주었고 동료들은 종종 민준의 학교 행사에 태연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이며 태연은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민준은 처음엔 낯선 서울 생활에 약간의 두려움을 보였다. 속초의 작은 마을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그리웠는지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다. 태연은 그런 민준을 안고 다독이며 말했다.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민준아. 우리 같이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주말이면 태연은 민준을 데리고 서울 근교의 공원이나 놀이공원을 찾았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민준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태연은 가슴 깊은 곳에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민서와의 이혼은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민서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고 민준의 양육권도 태연에게 양보했다. 그녀는 속초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갔지만 태연은 그녀의 행방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 민서가 준호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태연은 그녀를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끝까지 진실을 숨겼던 선택은 여전히 태연의 마음에 씁쓸함을 남겼다. 박준호는 소송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베이커리는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되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속초 지역 사회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과거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태연은 준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준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민준과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태연은 새로운 만남이나 연애보다는 민준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민준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다. 민준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는 모습을 볼 때 태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끔 밤늦게 민준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졌던 순간들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대신 민준의 순수한 웃음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가 태연의 마음을 채웠다. 어느 가을 오후 태연은 민준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민준이 연을 하늘 높이 띄우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며 태연은 미소 지었다. 아빠 연이 진짜 높이 날아. 민준이 외쳤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준아. 우리도 더 높이 날아갈 거야. 그 순간 태연은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민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는 김태형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속초를 떠나 강원도 내륙의 작은 도시 영월로 이사했다. 한때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채웠던 민준의 웃음소리와 태연의 배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따스한 인정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어 있었다. 박준호의 협박과 그로 인한 결혼 생활의 파국은 민서를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민준의 양육권마저 태연에게 넘긴 그녀는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영월에서의 민서는 생계를 위해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읍내 외곽에 위치한 허름한 식당은 주로 지역 노인들이나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찾는 곳이었다. 그녀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와 서빙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끈적한 기름때를 닦아내며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맞추는 일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치게 했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고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민서는 종종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남은 돈을 저축하려 애썼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가 생길 때마다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민서의 원룸은 습기가 차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다. 낡은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틀어도 방 안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었다. 식당에서 입은 기름 냄새가 배인 옷을 빨고 다음날 먹을 반찬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민준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녀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민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태연이 민준의 안정을 위해 연락을 최소화해 달라고 부탁한 터라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민준의 생일을 맞아 작은 선물을 보낸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사회적 고립도 민서를 괴롭혔다. 속초에서는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며 동네 학부모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었지만 영월에서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다. 식당 동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민서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서는 점차 말을 아끼게 되었고 예전에 밝고 상냥했던 모습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가끔씩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도 민서는 짧게 대답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준호의 협박과 그로 인한 상처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이 두려웠다. 민서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탓에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장도 약해졌다. 병원에 갈 여유가 없어 약국에서 진통제와 소화제를 사 먹으며 버텼지만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어느 날 밤 식당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쓰러질 뻔한 그녀는 사장에게 하루 휴가를 부탁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었다. 가끔 민서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책에 빠졌다. 준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태연에게 처음부터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그녀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민서는 민준의 행복을 빌며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랐다. 그녀는 낡은 노트에 민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기 시작했다. 민준아,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너를 꼭 다시 보고 싶어.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낼 용기는 내지 못했다.